환율. 매일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죠? 근데 들을 때마다 좀 헷갈리고 고개를 갸웃하게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율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아주 그냥 머리에 쑥쑥 들어오도록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제일 헷갈리는 부분, 바로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아니,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왜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숫자는 분명히 커졌는데 말이죠. 이상하죠? 근데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오늘 제대로 이해하셔도 환율의 절반 이상은 그냥 마스터하시는 겁니다. 일단 환율이 뭔지 기본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환율은 외국 돈의 가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라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돈, 원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1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를 사는데 예전엔 1,2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젠 1,300원을 줘야 한다? 이건 그만큼 우리 돈의 힘, 즉 원화의 가치가 약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으로 몇 달러를 살 수 있는지를 표시했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우리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환율 변동이라는 게 꼭 시소 같아서요. 한쪽이 이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동시에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 수출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에 10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똑같은 10달러를 받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뉴스에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호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기업은요,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똑같이 해외에서 10달러짜리 원자재를 사와야 하는데 예전보다 1,000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이건 곧바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니까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게 상품만 있는 건 아니죠. 돈, 즉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환율 변동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10,000달러를 가져와서 한국 주식을 샀다고 해보죠. 근데 주식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냥 그대로인 상태에서 환율만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 투자자가 나중에 돈을 빼서 다시 달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투자했던 10,000달러가 아니라 고작 9,230달러 정도만 손에 쥐게 됩니다. 주식 투자로는 한 푼도 안 잃었는데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이걸 바로 환차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환율이 한 나라의 금리 정책이나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무역 질서와는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 결정 하나가 통화의 가치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돈을 맡기려고 하겠죠. 그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뭐든 희소해지면 가치가 오르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원화의 가치가 오르는 거죠. 자, 그럼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건? 그렇죠. 환율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길게 보면요, 환율이라는 건 국가 간의 무역 균형을 알아서 맞춰주는 일종의 자동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나라 경제가 너무 잘 나가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출품 가격이 비싸져서 수출이 좀 둔화되고요. 그럼 경제가 좀 식으면서 다시 돈의 가치가 안정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국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일부러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시도들이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국가 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 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화 약세, 즉 환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요?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이기도 한데요.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수출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있죠. 여기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원화가 약세, 즉 환율이 높으면 수출 대기업은 가만히 앉아서도 이익이 늘어나지만 그 대가로 중소기업들은 비싸진 수입 원자재 때문에 힘들어지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온갖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걸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혜택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그 비용과 부담은 다수가 나눠서 지게 되는 구조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한 분석을 보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80%는 대규모 수출 기업이 아니라 내수 경제, 즉 국내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경제 구성원의 대다수에게 불리할 수 있다면 도대체 왜 수출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처럼 여겨져 온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이 잘 돼야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려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 대기업이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과 상징성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환율이 단순히 오르내리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